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와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배당금이 커져갈 텐데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초보자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오랫동안 검증하고 최근 바뀐 내용들을 추적해서 보완한 내용이니 그대로 따라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연금저축펀드이고 두 번째가 IRP,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개형 ISA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매일매일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신탁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거의 없으니 제외하고 여러분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이거나 연금저축펀드일 것입니다. 모두 앞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은퇴 후에 연금 형태로 찾아 쓰는 목적으로 만든 계좌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이고 증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어떤 것을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 펀드, 국내 ETF, 리츠 등의 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주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SYP와 같은 미국 ETF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ETF 매수를 추천합니다. 1년 동안 600만원까지 이체 후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 600만원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를 즉시 돌려주고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자마자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중에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받을 때 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5.5% 세금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간 총 5천만원을 넣어서 1억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선 5천만원의 16.5%인 825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당 ETF에 2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대략 500만원 가까운 배당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5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고요? 이는 20년간 평균 투자금이 4천만원이고 4% 배당을 매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액공제 825만원과 약 50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총 1,300만원 가까운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에는 1억에 5.5%인 5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총 750만원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액공제로 받은 825만원은 그때그때 받은 즉시 재투자해서 20년간 복리로 굴려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가장 첫 해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20년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 해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19년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해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1년간 굴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원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돈도 내지 않고 최대 20년간 복리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한 번에 내는 돈이 아니라 받는 금액의 5.5%씩 매년 나누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누어 내면서 한 번에 내지 않으므로 아직 내지 않는 세금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저는 방금 전 말씀드린 750만원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이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 계좌입니다. 이 계좌도 큰 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원입니다. 작년 700만원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3년 올해부터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 금액입니다. 즉, IRP 계좌로만 900만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로 900만원을 입금하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즉, 매년 세액공제 한도만큼 입금을 하고 입금된 돈으로 원하는 상품을 매수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55세부터 탄다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총 900만원 납입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입 한도는 총 1,800만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1,8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 납입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900만원만 넣지 1,800만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세액공제도 받지 않았는데 연금소득세 5.5%를 내면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5.5%의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돈만 되신다면 연 1,800만원씩 납입해야 이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 1,800만원씩 20년을 납입했다면 총 원금만 3.6억을 납입한 셈입니다. 그리고 20년간 투자로 불어난 금액이 2배인 7.2억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매년 900만원씩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0년간 1.8억의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셈입니다. 추가로 납입한 1.8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1.8억과 배당과 수익 등으로 불어난 3.6억의 합계인 5.4억에 대해서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불어난 금액은 대부분 배당금일 것입니다. 배당금은 원래 15.4%를 내야 했는데 나중에 5.5%만 내면 되는 것이니 매우 큰 이득입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나중에 내도 되니 그동안 복리로 쌓인 이익을 생각하면 무조건 1,800만원을 납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적립한 금액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 2천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받은 배당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수익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배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연금저축펀드 첫 번째 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매년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매년 연금저축펀드 두 번째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한다. 이렇게 투자하면 연 1,8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인 계좌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세액공제 대상인 계좌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계좌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것부터 수령하는지 선택할 때 하나의 옵션을 더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중 일이긴 하지만 간단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1,200만원까지만 받아야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계좌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물론 IRP도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어떤 상품을 매수해야 할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 제각각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올리되 고배당주와 낮은 수수료 상품에 투자하길 원합니다. 이를 가장 만족하는 상품은 국내 주식의 경우 아리랑 고배당주 ETF이고 미국 주식의 경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로 월배당이면서도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게 나온 상품으로 저도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IRP 계좌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은 아리랑 고배당주 ETF나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하고 미국 주식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면 됩니다. 특히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는 매수가 안되고 IRP로만 매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30%에 대해서는 주식형이 아닌 안전자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걸 매수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저는 코덱스 TRF3070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IRP 계좌로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유상증자를 가끔 하는데 위험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유상증자에 참여 못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넘는 900만원을 제가 IRP에 투자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자산의 30%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투자가 제한되어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더 선호합니다. 간혹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국내 상장 ETF 거래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안 내지만 IRP 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낸다. 하지만 해외 ETF의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IRP 계좌에서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니까 국내 상장 ETF 거래는 일반 계좌로 하고 해외 ETF는 IRP 계좌로 해야 이익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S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해외 ETF의 수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을 내니 국내 ETF, 해외 ETF 모두 할 거라면 해외 ETF를 IRP 계좌로 하는 게 이득입니다. 저의 경우처럼 일반 계좌에서 ETF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계좌는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와는 매우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개형 ISA는 연금이 아닙니다. 단기로 3년이나 5년 정도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개형 ISA 계좌를 한도까지 채우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100%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몇 천만 원씩 주식 투자하면서 중개형 S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몇백만 원 이상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매년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이 없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 넘으면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럼 과세는 언제 하느냐? 바로 계좌 만기 때 과세를 합니다. 배당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건보료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 의견이 나뉘지만 아직까지는 건보료 대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개형 ISA는 내가 원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배당 소득세를 미루고 복리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상품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중개형 ISA 계좌로는 고배당주 투자에 적합합니다. 매매 차익을 주로 하는 계좌라면 굳이 중개형 ISA 계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직 없으니까요. 물론 매매 차익으로 1억을 2억으로 불려놓고 이후에 배당주 투자로 눈덩이를 더 크게 굴리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배당주든 아니든 매매 차익으로 초반에 금액을 확 늘려놓고 배당을 받으면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는 ETF만 투자가 가능하기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일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대 가능한 투자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과 900만원을 나누어 가입하고 IRP 계좌에 300만원을 가입하면 연간 1800만원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20년을 납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3.6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 매년 2천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20년간 원금만으로 4.6억까지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원금 기준으로 9.2억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후 만약 2배로 불어난다고 가정하면 대략 금융자산 20억 정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억의 배당금을 4%만 계산해도 매년 8천만원의 배당금입니다. 매년 받는 배당금은 원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라면 40% 이상 낼 수도 있는데 5.5%의 연금소득세나 9.9%의 분리과세만 내면 되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도 꾸준히 일반 계좌의 주식자금을 줄이고 IRP, 중개형 ISA, 개인연금 펀드로 한도만큼 꽉꽉 채워서 이전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집을 사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윳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제가 만든 영상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소화하시면 평생 몇 척에 가까운 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복습하고 궁금한 점은 찾아보면서 반드시 이해하셔서 나만의 인생 재무 계획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앞으로도 배당 투자에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이익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1억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만기를 매우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매년 최대인 2천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원금 6천만원과 그동안의 수익을 찾고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두 매도를 해서 예수금의 형태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년마다 재가입을 반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놓고 복리로 불려가는 게 좋은 건지 말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 6천만원 넘는 현금을 찾게 되면 이 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한창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납입하여 투자하다가 3년이 지나면 모두 찾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그 안에서 생긴 배당소득을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간 총 원금으로 6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5년간 1억을 납입한 후 계속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을 받아도 곧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원금을 키워가면서 복리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만기 때 9.9%의 분리과세만 낼 생각으로 계속해서 원금을 키워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만기를 최대로 잡는 방법은 가입할 때부터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100년으로 잡을 수 있는 곳도 있고 2999년까지로 설정 가능한 곳도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만약 현재 3년 또는 5년 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유선상으로 만기를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편의상 3년 반복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법은 평생유지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복법은 여러모로 혜택이 큽니다. 매년 납입 한도인 2천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첫 해에 2천만원, 둘째 해에 4천만원, 세 번째 해에 6천만원이 됩니다. 매년 배당률을 4%라고 하면 3년간 배당 합계가 대략 480만원이 되고 중개형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라면 15.4%인 약 74만원의 배당금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74만원의 배당금을 안 내도 됩니다. 사실 3년에 2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넘기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즉,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추가세액공제입니다. 3년이 지나면 6천만원 원금과 이로부터 얻은 배당 수익 모두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고 이전하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는 6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든 2억이든 금액과 관계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납입만 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그 외에 중개형 ISA에서 넘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10%인 3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300만원의 13.2%인 39만 6천원을,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의 16.5%인 49만 5천원을 세액공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천만원과 배당수익 몇백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겨도 되고 3천만원만 넘겨서 세액공제 최대치만 받아도 됩니다. 3천만원을 넘기면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그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3년마다 6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면 6년이면 1.2억, 9년이면 1.8억, 30년이면 6억을 넘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3년에 10%씩 수익이 생겨서 6천만원이 아니라 6,600만원을 넘겼다면 30년이면 총 6.6억을 넘긴 셈이 됩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의 혜택까지만 넘기겠다면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만 넘겨도 됩니다. 그럼 30년간 3억을 넘긴 셈이 되겠네요.
만약 3년 반복법을 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년 이후 6천만 원을 넘겼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5,700만 원은 언제든 불이익 없이 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마다 6천만 원씩 30년간 10번을 반복하여 총 6억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겼다면 3천만 원을 제외한 5.7억의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3년 반복법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2022년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200만 원이 넘으면 무시무시한 종합과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년 1억 넘게 연금을 받아도 최대 15% 분리과세만 내면 됩니다. 이제는 세금을 늦추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눈덩이를 크게 늘려가고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만 15%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만약 3년 반복법으로 5억을 넘겼는데 그 5억에서 30년간 수익이 5억이 생겼다면 이 5억을 연금으로 받는데 연간 1,200만 원씩 받으면 40년이 넘게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익이 10억이 생겼다면 80년이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1,200만 원을 넘겨서 받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30% 이상 세금으로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1,200만 원이 넘더라도 15%의 분리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십억 자산가도 미리만 준비해 나간다면 세금 걱정 없이 배당주를 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IRP를 적절히 활용해서 모든 금융자산을 이 세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30년간 이 세 계좌를 활용해 모으면 최대 얼마까지 세금 걱정 없이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최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0년을 모으면 원금만 5.4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3년마다 6천만 원을 넘기면 30년간 원금만 6억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합하면 30년간 원금만 11.4억을 모을 수 있고 30년간 투자로 2배가 된다고 하면 22.8억을 모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관리를 하면 45.6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피하면서 말이죠. 30년간 2배가 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아마도 4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30년간 4배로 굴렸다면 무려 90억 이상도 세금 걱정 없이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40억 자산가라면 배당금을 매년 1.6억을 받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는 배당 투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당금을 매년 4%로 가정하면 매년 1.6억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5천만 원 이상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서 6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23년 기준으로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천만 원 이상 냈어야 하는데 반복가입법을 통해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년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돈이 평생 동안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3년 반복법과 평생유지법을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매년 5%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2천만 원을 중개형 ISA에 납입하고 수익이 100만 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3년 차가 되면 3년 반복법은 6,305만 원을 현금으로 찾게 되고 모두 연금저축펀드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다시 2천만 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자금도 매년 5%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습니다. 반면 평생유지법은 5년이 될 때까지 매년 2천만 원씩 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3년 반복법으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은 최대 6천만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은 개별 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고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에 평생유지법은 5년 차에 1억을 넘게 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굴리게 되면서 투자 성적에 따라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산가도 아니고 1년에 중개형 ISA에 2천만 원 납입하는 것도 힘들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소용없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3년마다 200만 원씩 비과세를 받는 중개형 ISA 혜택은 누구나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때 받는 300만 원 추가세 공제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3년 반복법을 활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도 자산가는 1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납입을 많이 못했다면 오히려 1년에 1,200만 원까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럼 3년 반복법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귀찮다는 점입니다. 3년마다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 종목은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개형 ISA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때는 잊지 않고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개별 주식 종목의 투자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무한매수법은 개별 종목을 장기 투자로 평생 동안 굴릴 수 있는 반면에 3년 반복법은 최대 6천만 원까지만 개별 종목 투자가 가능하며 이것마저 3년마다 다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년 반복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한유지법보다 유리합니다. 자산가에게도 유리하고 그렇지 않아도 유리합니다. 특히 자산가 입장에서는 23년 법 개정으로 연금 탈때에도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건 꼼꼼히 체크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만 대부분 지수를 이기기 힘들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 지수를 따라가는 ETF나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저의 계좌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총 11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의 단위는 100만 원이고 작성 시점과 영상이 올라간 시점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매주 올리는 투자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11개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과 수익률, 그리고 예상 배당금까지 모두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54번의 주간 보고서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작성해서 공개했습니다. 우선 일반 계좌를 보면 제 계좌에 1억 4,900만 원의 개별 주식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 일반 계좌에 1억 7,900만 원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모두 15.4%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 둘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증여한 계좌의 현재 평가금은 각각 1,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몇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고배당 ETF인 SPYD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평가금은 약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각각 900만 원과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모두 아리랑고 배당주 ETF 70%와 코덱스 TRF 3070 30%를 보유 중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도 부부 각각 2천만 원 한도씩 계속 납입해오고 있으며 현재 평가 금액은 각각 4,200만 원과 4천만 원입니다. 이 계좌에는 여러 개별 고배당주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2007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3.5%로 현재는 흔하지 않은 매우 수익이 좋은 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보험으로 이제 4년만 납입하면 납입은 끝나게 됩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에 투입된 원금만 보면 우리 부부는 각각 4천만 원과 6,800만 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아직은 이 계좌는 없는 상태이지만 올해 우리 부부 각각 2개씩 총 4개의 계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계좌 외에는 가상화폐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3천만 원이 약간 되지 않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평생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총 6억이 조금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2030년까지 총 2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고 조기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8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부가 8년 뒤 퇴직하면서 받을 금액을 제외하고도 8억 또는 9억 정도를 앞으로 8년 동안 더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약간의 투자 성과로 2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0억 이후에는 물가 상승분만큼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남는 자금만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0세 이후에 어떤 자금을 어떤 순서로 인출해서 생활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올해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제 계좌의 보유 금액은 이런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현재 평가 금액이 올 한 해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있다면 모두 일반 계좌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금액이 늘어나는 계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P 계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RP 계좌에 우리 부부는 각각 3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1,5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4년의 납입이 남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납입하고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납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각각 600만 원씩을 납입하는 셈이 되고 전에 말씀드린 IRP 계좌와 합산하면 한 명당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 각각 900만 원씩 납입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55세가 되어 추가 불이익 없이 원금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원금에서 불어난 이익은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납입하여 원금 기준으로 각각 6천만 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여 8천만 원을 만든 후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8천만 원 모두를 연금저축펀드로 넘기고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3천만 원만 넘기면 10%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넘길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로 들어간 돈들은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으로 들어갈 돈을 계속해서 원금과 합하여 복리로 계속해서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 것이며 복리를 모르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돈들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저는 올해 일반 계좌와 해외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해외 주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현재 1,500만 원의 원금이 2,5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500만 원어치만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500만 원 매도로 인한 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이므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년에 걸쳐서 혹은 6년에 걸쳐서 모두 매도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일반 계좌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제 계좌에서 3,600만 원을 매도하고 와이프 계좌에서 3,800만 원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입금되면 매도 대신 그 금액을 넘길 것이고 부부의 근로소득 중 일부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저의 두 자녀 계좌입니다. 올해 저는 자녀 계좌를 모두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계획입니다. 자녀 계좌에 옮길 경우 나중에 자녀가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옮기려고 하는지는 단순합니다. 배당세를 곧바로 내지 않고 복리의 힘으로 눈덩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주가를 지켜보다가 하반기에 옮길 예정인데 그 전에 주식이 올라주면 좋겠네요. 계획대로 옮기게 되면 저와 와이프는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2025년까지 우리 부부가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을 각각 336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연금 생활을 이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운영할 때 얻는 과세에 의한 효과로 인한 복리 효과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저의 현금 자산은 모두 IRP, 중개형 ISA,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담길 것이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모두 20억 가까운 자금 대부분이 연금저축펀드에 담길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돈으로 무엇을 살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개별 주식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내 고배당 ETF와 국내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 ETF를 골고루 매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와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종목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며 구성 종목이 수익 높고 배당 높은 가치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고배당주 ETF를 사려는 것일까요? IRP로는 예금이나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을 현격히 앞선다는 것은 과거 100년 넘는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레미 시겔의 저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4%의 배당을 매년 꾸준히 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 1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4억을 벌지 못하는데 4억을 매년 배당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평균 PER 값은 10 정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 평균적인 회사라면 1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버는 셈입니다.
아리랑고 배당주 ETF의 구성 종목들은 PER 값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이들 기업들은 100억짜리 회사가 20억을 벌고 있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20억 중에서 4억을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은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주식을 사면 이런 남는 이익도 내 주식수만큼 내 돈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주주친화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PER 값을 형편없이 받고 있으니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4% 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만을 모아놓은 ETF가 수수료까지 낮다면 최고입니다. 이런 ETF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ETF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고배당주 ETF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성과가 더 낫지 않냐고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 전체 평균을 이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최근 3년간 수익은 60%가 넘긴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오히려 허다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2023년 계좌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아리랑고 배당주 ETF와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영상이고, 두 번째는 50세 이후 연령별로 어떤 계좌에서 어떤 자금을 또는 어떤 연금으로 생활할 것인지 50세 이후 자금 흐름에 대한 계획 영상입니다. 시간이 될 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간 8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최소 30% 이상의 금액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걱정 없이 노후에 편안한 배당소득을 얻길 원한다면 오래전부터 계좌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20억 가까운 금융자산을 어떻게 세금 걱정 없이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저의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 50세까지 금융자산 20억을 모으고 51세에 와이프와 함께 퇴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계좌 15개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바로 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8년 뒤 2030년이 되면 제 계좌는 목표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저축보험 2개의 원금으로 총 1.7억이 납입되어 있을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펀드 1번 계좌에 0.4억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한 연금저축펀드 2번 계좌에 원금만 1.4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매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 8천만 원을 넘기고 3년마다 세액공제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3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와 저 각각 2.4억씩 부부 합산으로 총 4.8억의 원금이 넘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이유는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지만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세이연의 복리효과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세이연 복리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배당주 투자로 3,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금액을 우선 내지 않고 연금 계좌를 통해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얻는다면 30년간 3억이 넘는 공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넘기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RP 계좌입니다. 2030년 은퇴 시점에 IRP 계좌를 우리 부부는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는 매년 연말정산을 받은 계좌이고 하나는 퇴직금을 이체받은 IRP 계좌가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은 IRP 계좌에는 원금만 부부 합계 총 7천만 원이 들어있을 것이고 퇴직금 합계는 총 4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로는 받을 수 없고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원금 기준으로 13억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투자 수익과 수천만 원의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우선 세액공제 받은 IRP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 때문에 전체를 주식형 ETF에 투입할 수 없는데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100% 배당 ETF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좌를 합치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별도 세금 없이 인출이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연금소득세 5.5%와 함께 그 다음으로 인출이 되며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되면서 인출이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 원까지만 수령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70세부터 받으면 4.4%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16년간 납부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연복리 3.5%인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요즘은 이런 연금저축보험을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품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은 60세부터 매년 부부합산 1,500만원을 지급해주며 70세부터는 2,000만원을 매년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80세부터는 매년 2,5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 세 번째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중개형 ISA에서 3년마다 8천만원이 이전되어 온 금액입니다. 중개형 ISA를 3년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가 되는 해의 만기 이전에 2천만원을 납입하면 3년 동안 8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그 해에는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면서 더 큰 금액을 세금이환시키면서 복리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그 해부터 다시 중개형 ISA를 가입하면서 곧바로 그 해에 다시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금저축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을 넘기면서 과세이한 효과를 얻는 대상 금액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적연금 수령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총 4.8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 300만원씩 3번으로 900만원이고 부부 합계로는 1,800만원일 것입니다. 이 1,800만원을 제외한 4억 6,2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이 금액은 수령액의 한도도 없기 때문에 한 번에 4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가장 큰 원칙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늦게 받고 연금소득세가 없는 금액은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55세부터 수령할 때는 5.5%, 70세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4%, 80세부터는 3.3%가 됩니다. 그래서 50세에 우리 부부가 퇴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출해서 사용할 금액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 금액입니다. 51세부터 54세까지 4년간 매년 6천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55세부터 59세까지 5년간 매년 4,800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이 될 듯합니다. 원금 소진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길게 굴리면서 이 금액은 최대한 늦게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꺼내 쓸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두 번째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으로 매년 부부가 각각 900만원씩 납입하여 왔고 이 금액의 합계인 1.4억과 IRP에서 이전한 금액 0.7억의 합계인 2.1억의 원금과 이 자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이 되고 IRP에 이체한 금액이 인출될 시점부터는 연금소득세가 납부될 것입니다. IRP에서 이체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간 1,200만원까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매년 2,4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입니다. 이 금액도 1,200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년 4천만원씩 10년간 인출하면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수익은 70세 이후에 연금소득세를 내면서 수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금저축펀드 1번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수령 시기는 65세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연금 수령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70세 이후는 4.4%의 연금소득세,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금액들은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익에 대한 인출분으로 매년 각각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출 순서에 따라 수령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51세부터 54세까지는 연 6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는 매년 7,2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월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60세부터는 연 7,9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월 환산 시 658만원입니다. 65세부터는 연 6,300 월 52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되면 국민연금도 70세 정도는 되어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세부터는 연 2천만원과 공적연금,
그리고 수입분에 대한 2,400만 원 정도가 인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재의 세법 기준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없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이 풍족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때에는 대략 월 500 정도를 꾸준히 받을 예정입니다. 남는 금액들은 계속 연금 계좌에 남겨두고 투자로 굴리면서 말이죠.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공적연금은 현재 1200만 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만 매년 1200만 원 이내로 받으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원래는 600만 원에서 늘어난 금액으로 그리 멀지 않아 또다시 상향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억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모았다면 그 이후에는 원금의 손실 없이 늘어나는 금액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20억을 모은 그 다음 해에는 20.6억을 가지고 있어야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전년도 20억과 같은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20억을 굴려서 1년간 수익이 6%가 났다면 총 1.2억의 수익을 얻은 셈이 되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인출해서 쓰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5%가 났다면 4천만 원을 인출해야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이 2%라면 8천만 원을 인출해도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자산이 30억이라면 9천만 원을 인출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수라면 우선 은퇴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수입과 은퇴 전 투자 성과로 25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변수는 수익률입니다. 매년 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수입을 제외하고는 결국엔 수익률이 관건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쌓이면 정말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100% 확정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의 확정적 이익이나 마찬가지인 절세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꾸준한 성과를 덧붙이면 더 훌륭할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건강보험료 면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면 투자 성과가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자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미국 배당 ETF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주당 가격은 9,400원이고 펀드의 보수는 무려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통틀어 한국에서 상장된 ETF 중 최저 수수료입니다. 저처럼 보수적인 배당 투자자에게는 정말 최적의 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의 설명을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의 SCHD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SCHD는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ETF는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소 10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 중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일단 상위 50%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금 흐름, 부채 비율, ROE, 배당 수익률, 그리고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10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종목의 비중을 결정하는데 한 종목이 4%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배당률은 3% 초반 정도로 약간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또한 환영해야 할 내용은 바로 월배당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거의 월배당 ETF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월배당 ETF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품도 월배당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월복리로 자산을 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월복리 ETF는 수수료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저렴한 수수료로 월복리 상품이 나온 점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ETF에는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만한 탄탄한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업들을 열거해 보자면 브로드컴,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홈데포, 시스코, 블랙록, 머크,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 펩시코입니다. 기술주와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 소비주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배당주들을 선호하는지는 지난 영상들에서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과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은 아직 사업으로 돈을 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풀려서 유상증자나 교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킵니다. 물론 몇 년만 기다리면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면서 말이죠. 많은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또 다른 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그 과실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이 넘친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이나 성과금을 가져가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뒷주머니에 빼돌리기도 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회계상으로 부정을 저질러서 실제 돈도 없으면서 돈이 많다고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사에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당금은 그 자체로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을 버는데도 주주들하고 나눌 생각이 없는 기업은 고배당을 줄 수도 없고 매년 배당을 늘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항상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추종하는 이 지수는 이것 말고도 두 개의 ETF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SCHD와 또 하나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입니다. 세 개 중 무려 두 개가 한국의 ETF네요. 그럼 그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특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0.05%의 굉장히 낮은 수수료와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매월 분배금을 나누어주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경우는 0.06%로 비슷하게 굉장히 낮은 수수료입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배당은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둘 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백테스트를 길게 해볼 수 없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이런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일단 현재까지는 에이스가 솔보다 나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면서 필요한 기타 보수라든지 배당금 지급 내역이 쌓이면 그때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세 가지 상품을 배당금 내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저렴하나 나머지 두 상품도 거의 비슷하게 매우 저렴합니다. 최근 1년간 지급한 분배금을 살펴보면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월배당으로 현재 두 차례 지급한 분배금은 54원입니다. 연 환산 시 3.44%가 됩니다. 하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준 1월의 배당금이 비교적 많기 때문으로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경우 최근 1년간 분배금은 290원으로 오늘 가격 기준으로 2.78%입니다. SCHD의 경우 최근 1년간 분배금은 2.56달러로 3.31%입니다. 분배금은 사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다르기도 하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을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주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ETF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기타 보수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배당률과 ETF의 가격 추이도 새 ETF 모두 비슷하게 안정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제가 만족할 만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ETF가 없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상품을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 매수할 예정입니다.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낮은 환전 수수료로 낮 거래 시간 동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월복리를 누리면서 주가의 성장과 배당의 성장을 지켜보겠습니다. 매주 제가 이 상품을 적립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매주 투자 보고서에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상품이 바뀔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간 코스피는 8.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무려 9.0%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제 보유 종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금호석유 우선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금호석유 본주는 비교적 많이 올라서 괴리율이 더 벌어지게 되었네요.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코스피는 14.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5.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6.2%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6,973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5월 1월에는 총 1,13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총 누적으로는 1억 8,2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1월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2월에는 조금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의 중개형 ISA 계좌에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납입해야 하므로 일반 계좌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화한 후 중개형 ISA 계좌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종목 배분이 있을 것 같네요.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자잘한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부부의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도 각각 1,800만 원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별 종목 투자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확률적으로 얻는 이득이 100% 확실한 절세 혜택을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와 개인연금 펀드에 납입할 금액은 대부분 올해 받는 배당금에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그래프입니다. 요즘 큰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원금을 생각보다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시 평가금이 5억이 넘기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3년 첫 번째 월간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2월 1주차 주식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한 주간 코스피는 2.3%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1%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10.9%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2.9%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23년 현재까지는 지수보다 훨씬 좋지 못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네요.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코스피는 14.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5.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6.2%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23년 1월에는 1,13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월에는 현재까지 54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으로는 1억 8,209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올해 저의 계좌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주에 해외 주식인 SPYD를 500만 원어치 매도하였습니다. 이 금액부터 우선 연금저축펀드로 넘겨서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종목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ISA 계좌로 넘길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넘길 종목은 현재 배당락을 지나지 않았거나 분기 배당 또는 반기 배당을 주는 종목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전에 넘겨야 과세에 의한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결산인 신영증권과 반기 배당주인 HD 현대와 SK우선주 매도가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한지주는 ISA 계좌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ETF를 매수해야 하는 연금 계좌의 특성상 종목별 수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23년 계좌 운영계획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제 계좌의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아쉽게도 23년 들어서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